변수가 많은 삶이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각자의 중심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상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각자의 기본 값이에요. 내가 나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가 바로 나의 기본 값입니다. 이 기본 값을 높게 적어 넣은 사람, 이 값이 높은 사람은 외부의 조건에 크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기본 값을 어떻게 세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렉처 콘서트의 부제는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이란 전반전을 열심히 뛰고 이제 쉬면서 숨을 고르면서 후반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전략을 짜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올 한 해의 하프타임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직업을 끝내시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하프타임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이시든 은퇴하신 분이시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현 시점에서 각자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변화를 원한다면 우선 변화가 무엇인지 그 변화의 뜻부터,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주인공들이 막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죠. 계속 기다려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와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고도를 기다렸다. 고도가 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고도는 끝내 오지 않았다. 고도는 애당초 외부로부터 올 존재가 아니었다. 내면에서부터 깨어나는 변화의 이름, 그것이 고도였다. 자, 작가의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첫째, 변화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스스로 자각할 때 온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의 어원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지는지 한번 보시죠. 변화는 한자로는 바꿀 변자를 써요. 그리고 되를 화자입니다. 변자는 새가 털갈이를 하는 모양에서 따왔다고 해요. 따라서 변화란 새가 깃털을 바꾸듯이 무엇인가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꾸는 것, 그것이 변화예요. 라틴어 어원도 한번 살펴볼게요. 영어로는 transform이라고 하죠. transformation. 그런데 여기서 라틴어 어원은 trans는 넘어서다라는 뜻이에요. 초월하다, 넘어서다. formare는 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라틴어에서의 변화란 이전 상태를 넘어선 새로운 상태로 형성하는 것, 이라는 뜻이 되죠. 자, 동양과 서양의 변화의 어원이 둘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변화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외부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변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으로 한번 가정을 해서 볼게요. 만약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키를 잃어버렸어요. 집안 어딘가에 뒀는데 안 보여요. 집안에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내 차키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죠? 평소에 보지 않던 곳을 뒤져보겠죠. 허리를 굽혀서 침대 밑을 본다거나 책상 아래를 보겠죠. 변화도 그래요. 같은 방법으로 찾아야 합니다.
내 안의 것들을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익숙한 일상, 나를 둘러싼 틀, 그 틀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개념을 정리해보고 세상을 인식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시각, 이 시각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93년 어느 봄날 거리에서 우연히 신인 탤런트 모집 공고라는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도 연기자 시험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카메라 테스트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연기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연기자로서 대성할 사람 같다고. 저는 그 선생님의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6개월치 등록금을 선불로 내고 연기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와서 동기들을 만나보니까 아주 많은 숫자의 동기들이 저와 똑같은 칭찬을 듣고 학원에 입학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방송사가 3개밖에 없을 때예요. KBS, SBS, MBC 방송사에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방송사 시험에서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3곳 중에서 2곳 떨어졌으니까 몇 개 남았죠? 네, MBC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2번을 떨어졌기 때문에 3번째를 붙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차, 2차, 3차 다 합격을 해서 1993년도에 MBC 공채 탤런트 22기로 신인 연기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남자 중에 가장 높은 점수로 1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상하시죠? 다른 2 방송사에서는 떨어졌는데 왜 이 방송사에서만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93년 저 해에 MBC에서 기존 배우들과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진 신인들을 찾자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좀 좋다거나 외국물을 조금 먹어서 외국어를 한다거나 연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사회 직장 경험이 있다거나 네, 이런 사람을 뽑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로 첫 번째 문을 두드렸더니 안 열려서 2번째에 가서 또 두드렸고 2번째 또 안 열려서 3번째는 갈까 말까 하다가 연기학원 동기들이 다 응모를 하길래 그냥 마지못해 가서 두드렸어요. 그런데 합격은 3번째 문 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앞선 2개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하죠. 3번째 문 앞에서 만약에 내가 그냥 돌아섰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죠. 포기. 자, 실패는 제 결정이 아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거예요. 타인의 결정이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3번째 시험을 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저의 결정이에요. 실패는 타인의 결정이지만 포기는 자기 자신의 결정입니다. 실패는요, 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 뭐 했다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번 생은 망했어, 내 인생이 망했어, 이런 장난으로라도 그런 표현들을 하시면 안 돼요. 실패는 무슨 뜻이냐면 단순하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어원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에 더 준비해서 잘하면 돼요. 결국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기 전에 먼저 실패를 무수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포기 있잖아요. 포기는 달라요. 포기의 어원을 살펴보면 한자로는 방치, 놓을 방, 버릴 기예요. 놔서 버린다는 뜻이에요. 라틴어 어원은 더 무서워요. 아비케레, 내던지다, 아반도나레, 내다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포기란 내 꿈을 내던져 버리는 것, 내 삶의 목표를 내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단어의 어원을
말씀드리는 까닭은 제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직업병이기도 한데, 사실은 여러분도 단어의 어원을 잘 살펴보시면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정확한 개념을 아시게 되고, 그것이 그 이해가 쌓이면 나에게 익숙하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쌓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기의 반대말은 뭐죠? 끌어낼 도, 싸울 전. 무언가를 끌어내기 위해 싸운다는 뜻입니다. 도전. 무엇을 끌어내기 위해 누구와 싸운다는 뜻이죠? 변화를 위한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 나의 일상과 내가 느끼고 있는 열패감과 보나마나 안 될 것이다. 너는 지난번에 안 됐으니까 다음번에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가정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도전입니다. 저는 1993년 여름에 이렇게 도전을 해서 겨우겨우 배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하루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들의 하루라는 소설을 쓰면서 하루의 개념을 한번 재해석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본질을 그냥 시간이라고 착각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죠. 야, 하루가 진짜 빨리 지나갔어.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 라고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표현들처럼 우리는 그냥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표현하고 계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는 곧 시간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간이 아니죠. 시간은 그냥 하루를 담고 있는 단위, 즉 하루를 담고 있는 틀일 뿐이에요. 틀이 곧 내용물은 아니죠. 그림으로 치면 액자일 뿐이지 그 액자 속 그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액자 속에는 화가의 생각과 행동이 만든 결과물이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시간에 담긴 하루에는 나의 결정과 생각,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담겨 있습니다. 즉 나의 하루는 나의 그날의 경험인 거예요. 한 번 경험되어진 것은 시간이 흘러도 소멸되지 않고 제 삶에 오랫동안 흔적으로 남게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경험 위에 또 다른 경험이 중첩되어 어느 순간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경험이다 라고 재정의하는 과정 중에 저는 하루와 가장 닮은 것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입니다. 세포 한 개 한 개는 모두 우리 몸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루는 우리 삶의 경험들을 담고 있어요. 세포와 몸과의 상관관계는 하루와 삶의 상관관계와 무척 닮아 있습니다. 35조 개, 약 35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한 인간의 몸을 만들듯이 수만 개의 하루가 모여서 한 사람의 일생을 만들어내죠. 우리 몸 중에 세포가 아닌 곳이 단 한 곳도 없듯이 우리의 삶 중에 하루가 아닌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란 삶의 부분이나 지나가 버린 한 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연결된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하루를 바라보면 삶을 바꾸는 변화의 단서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삶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하루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싶거나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거나 삶의 어떤 부분이든 내가 향상시키거나 회복하거나 변화하고 싶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의 거의 모든 것의 답은 사실은 우리의 하루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루는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람은 제각각 유전자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듯이 살아온 환경이나 사정이 다 달라요. 따라서 한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도 결코 통한다. 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변수가 많은 삶이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각자의 중심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상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각자의 기본 값이에요. 디폴트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값을 뜻합니다. 세상은 자꾸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조건, 여건, 배경을 잣대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변수일 뿐이에요. 그 사람 자체의 값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본값은 저렇게 공란으로 비워져 있어요. 왜 비워져 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저 값을 적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가 바로 나의 기본값입니다. 이 기본값을 높게 적어 넣은 사람, 이 값이 높은 사람은 외부의 조건에 크게 휘둘리지 않아요. 변수에 흔들려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기본값을 어떻게 세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지금부터 말하는 우리의 습관과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선택, 생각, 결정, 행동,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곧 나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자, 2025년이 이제 절반이 딱 지났어요. 딱 하프타임이 됐어요. 이야기를 이제 끝내기 전에 2025년에 제가 새롭게 시작한 습관 하나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걸 뭐 자랑하려고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작은 습관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자 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 중에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자꾸 라틴어를 들먹거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죠? 라틴어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그 이유는 서양의 아주 많은 단어들이 그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프로세스이기도 한데요.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또 라틴어를 인용할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올해 2025년 1월 달부터 라틴어 독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공부한 게 뭐였냐면 포에타 스크리비트. 포에타는 시인이에요. 스크리빗은 쓴다는 말입니다. 쓴다. 시인은 쓴다. 네, 딱 하루에 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하루에 15분씩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일기를 미리 쓰고 그리고 15분씩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15분씩 했더니 오늘까지 35시간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실력은 이 시인이 쓴다 해서 지금은 이쪽 맨 끝에 있는 고대 왕국의 유명한 여왕 카시오페이아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했다 정도를 읽을 수 있는 실력이 됐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올해 말 정도 되면 저 앞에 쓴 라틴어 성경 읽기라는 목표에 도전할 만큼의 실력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해요. 일단 시작하면요 지경이 넓어져요.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라틴어 조금 공부해보고자 했더니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쓸 수 있는 어떤 다른 기회가 또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라는 책을 써내려가는 작가들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독자,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책을 열심히 써내려가고 있죠.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써지고 고독하고 힘들고 엉망으로 써서 다시 써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럴 때 나 스스로의 강한 의지로만은 지탱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의지가 지쳐서 쓰러질 때 그 습관이 대신 나서서 의지 대신 싸워줄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제 하프타임을 끝내고 인생 후반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